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비린내 나는 집안이랑은 혼사 못한다. 그리고 물컵을 들어 얼굴에 뿌렸죠. 생선장수 딸은 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자기 건물이라 믿던 4천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밝혀지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올해 32살이에요. 제 손에서는 늘 비린내가 나요. 아무리 씻어도 비누를 3번 칠해도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려요. 하지만 저한테 이 냄새는 어머니의 냄새이고 제가 살아온 날들의 냄새이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랬어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게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생선 가게였는데 간판도 없이 파란 천막 아래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쌓아놓고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얼음을 채워서 진열하고 저녁 8시까지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어머니의 하루였어요. 어머니 장복자 올해 58이세요.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으셨는데 생선을 다루는 손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고등어를 내리치는 칼질 한 번이면 뼈가 깔끔하게 발려나갔고 광어를 뜨는 솜씨는 횟집 주방장 못지않았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대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알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시장에 나가실 때 저는 옆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날랐고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았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조개를 씻었죠. 손이 갈라지고 동상에 걸려도 불평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더 힘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시장 안에서만 머물렀던 건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잘했어요. 시장 천막 아래에서 손님 없는 틈마다 교과서를 펼쳤고 밤에는 가게 뒷방 형광등 아래에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투자회사에 취직했어요. 낮에는 정장을 입고 증권가를 누비다가 주말이면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사람들은 그 두 모습이 안 어울린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둘 다 제 모습이었어요. 정우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봤는데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라기엔 너무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골랐고 직원들한테 존댓말을 썼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저와 정우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우네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고 제가 사는 곳은 시장 골목 안쪽 빌라 반지하였어요. 정우의 어머니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제 어머니는 새벽 수산시장에서 고무장화를 신으셨죠. 정우는 그런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말에 시장에 찾아와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옮겨주기도 했고 어머니한테 어머님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어색해하셨지만 정우가 올 때마다 몰래 뒤편에서 광어회를 떠서 내놓으셨어요. 말로는 안 하셔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3년을 만나고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우는 괜찮아도 정우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정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이 왔어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공기에서는 은은한 백단향이 났어요.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입으시는 옷 대신 제가 사드린 남색 한복을 입으셨는데 자꾸 옷깃을 매만지시면서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당당하게 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손끝이 차가웠어요. 방문을 열자 정우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앉아 계셨어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고 김 회장님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박미란 여사 정우의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명품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는데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가 있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자리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박미란 여사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이 느껴졌어요. 수아 씨 집안은 뭘 하시나요? 저는 똑바로 앉아서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숨기거나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박미란 여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렸다가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비린내 나는 집안이랑은 혼사 못한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우가 어머니 라고 말했지만 박미란 여사는 이미 식탁 위 물컵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물방울이 턱 끝에서 한복깃 위로 떨어졌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정우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말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어머니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냅킨으로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박미란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으로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이 순간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괜찮아. 우리 그냥 집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온갖 거친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했던 어머니가 딸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무너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물었어요. 대표님, 이제 시작할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시작합니다. 비린내 나는 집안의 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 여자에게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 때가 아니에요. 조용해질 때예요. 모든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차갑게 눈을 뜨는 순간이요. 저는 그날 밤 그렇게 변했어요.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하셨는데 설거지할 그릇이 없었어요. 싱크대는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수돗물을 틀어놓고 빈손을 물에 담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계셨던 거였죠.
시장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딸이 얼굴에 물을 맞는 걸 보고 집에 와서 빈 싱크대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박미란 여사의 물컵보다 100배는 더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 등 뒤로 다가가서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다 할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아야. 그냥 잊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산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무시당해도 업신여김을 받아도 그냥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시면서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정우한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왔고요. 수아야,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내가 꼭 해결할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박미란 여사가 물컵을 드는 순간 정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저는 그게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정우도 그 집안에서 평생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복을 입었어요. 시장 고무 앞치마가 아니라 검은 정장이요. 평소에 투자 회사에 갈 때 입는 옷이었는데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예정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한 빌딩이요. 42층짜리 초고층 건물이었는데 유리 외벽이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이 건물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3명뿐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이상훈 본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에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 풍경 앞에 이상훈 본부장이 서 있었어요. 서류 파일을 가슴에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시장 생선장수의 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생선장수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빌딩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4천억 원 규모의 이 초고층 건물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으니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투자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한 부동산 펀드의 비정상적인 지분 구조를 발견했어요. 여의도 초고층 빌딩의 지분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지분의 원래 주인을 추적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30년 전 이 빌딩의 터를 처음 매입하는데 핵심 자금을 댄 사람의 이름이 장복자였어요. 제 어머니요.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저를 키운 어머니가 한때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의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은 제가 파헤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3년 동안 조용히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지분을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상훈 본부장이 건넨 서류에는 빌딩의 현재 주주 명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대 주주 윤수와 지분율 34%. 두 번째 주주는 김 회장 측 법인으로 28%. 나머지는 소액 주주들이었어요. 이 숫자가 뜻하는 건 간단했어요. 이 건물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김 회장도 박미란 여사도 아닌 접니다. 재미있는 건 박미란 여사가 이 빌딩을 자기 건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 김 회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기네 소유라고 생각하셨겠죠. 그 건물 로비에서 지인들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이 건물이 우리 거라고 자랑하셨을 거예요.
주주명부를 들여다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통유리 너머를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저 멀리 재래시장이 있는 방향이 보였어요. 물론 이 높이에서 시장이 보일 리는 없지만 그쪽을 바라보면 어머니가 지금 생선을 다듬고 계실 모습이 그려졌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긁어내고 손님에게 웃으시면서요. 평생 그렇게 사신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물을 뿌렸어요. 어머니의 30년을 세 글자로 깔아뭉갠 거예요. 저는 이상훈 본부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주주총회 소집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빌딩 주요 임차인 명단하고 임대계약 현황 전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이상훈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너무 빠르면 성급해 보이고 너무 느리면 기세가 죽어요. 딱 한 달. 상견례의 모욕이 채 잊히기 전에, 하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 달 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정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3통. 저는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미안하지만 정우야, 지금은 내 전화를 받을 때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먼저니까. 여러분,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죠? 박미란 여사가 자기 건물이라고 믿고 있는 그 4천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날 그 여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의 위치까지 다 안다고 믿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32해를 어머니 곁에서 살면서도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게 됐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긴 세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빌딩 지분을 확인한 날 밤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시장 가게 뒷방의 좁은 공간에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어머니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왜? 밥 안 먹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김 회장이라는 사람 알아?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찌개 위로 올라오던 김이 천천히 흩어지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게 보였어요.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뒷방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원래 생선 장수가 아니셨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는 부동산 감정 일을 하셨대요. 숫자에 밝고 땅을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그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당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김영수, 지금의 김 회장이었어요. 김 회장은 야심은 컸지만 돈이 없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토지와 초기 자금을 대고 김 회장이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였죠. 공동 창업이었어요. 서류에도 어머니 이름이 동업자로 올라가 있었고 지분은 5대5로 반반이었대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여의도에 작은 빌딩을 하나 올린 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의 42층짜리 초고층 빌딩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이 커질수록 김 회장의 욕심도 함께 커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5살이던 해요. 김 회장은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정신없는 틈을 노려 법무법인을 동원해 지분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지분을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쪼개서 옮기고 서류를 복잡하게 꼬아놓아서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법적 지식도 부족했어요. 김 회장 쪽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지분 양도 동의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아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싸우려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을 해야 했어요. 혼자서 5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여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셨어요.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저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싸움 대신 아이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남은 건 외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생선 다루는 솜씨뿐이었으니까요.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을 빼앗기고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칼을 잡으신 거였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밥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왜 김 회장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는지 그 모든 침묵의 이유가 이해됐어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너한테 원한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씩씩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야.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30년간의 침묵보다 더 무거웠어요. 딸한테 복수심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기 억울함을 통째로 삼키신 거였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빼앗긴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가게 뒷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면서 3년간의 기억을 되짚었어요.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빌딩의 비정상적인 지분 구조를 발견한 것, 그 지분을 추적해서 어머니 이름을 찾아낸 것, 그리고 3년 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흩어진 지분을 하나하나 되살린 것.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서 해왔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3년이 걸렸어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양도 계약을 무효화하고 시장에 나온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일은 지루하고 복잡했어요. 이상훈 본부장은 제가 투자 회사 시절에 만난 사람인데 저의 계획을 듣고 함께해 주었어요. 대표님 어머니의 것을 되찾는 거니까 저도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4천억 원 규모 빌딩의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것을 되찾은 거예요. 원래 어머니 몫이었던 걸 제 이름으로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빼앗은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저는 도둑이 아니라 주인이니까요. 주주총회까지 한 달.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상훈 본부장과 함께 임차인 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빌딩 운영 구조를 검토하고 주주총회에서 발의할 안건을 정리했어요. 박미란 여사가 이 빌딩의 VIP 라운지에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같은 건물 42층에서 그 건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박미란 여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견례에서 제 얼굴에 물을 뿌린 그 여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 비린내 나는 생선장수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한 달 뒤예요. 박미란 여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분노일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멍한 얼굴일까요? 저는 그 표정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박미란 여사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빌딩 관리법인의 이사회에서 갑자기 건물 명의와 관련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이상훈 본부장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누가 소집했어요?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김 회장 측 법무팀입니다. 건물 지분 이동이 감지됐다면서 주주 명부 재확인을 요청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3년 동안 조용히 움직여왔는데 주주총회 안건이 공식 등록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긴급 이사회는 빌딩 30층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저는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김 회장 측 변호사 2명, 법무팀장, 그리고 맨 끝자리에 박미란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박미란 여사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곧바로 날카롭게 가늘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법무팀장이 주주명부를 프로젝터 화면에 띄웠어요. 최대 주주 윤수와 지분율 34%.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김 회장 측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뒤적였고 법무팀장은 헛기침을 했어요. 박미란 여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게 무슨...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박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물컵을 들어 올릴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주주로서 참석한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김 회장 측 변호사가 즉시 지분 취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년간의 지분 매입 기록,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추적 보고서, 그리고 30년 전 원본 동업 계약서 사본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훈 본부장이 하나하나 설명했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법률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박미란 여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는데 화가 나서 떠는 건지 무서워서 떠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여사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건 사기야. 어디서 시장 상인 딸이 이런 짓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이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래 이 지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요. 회의는 소란 속에 중단됐어요. 박미란 여사가 의자를 밀치고 나가시면서 법무팀장에게 소리치셨어요. 당장 막아! 이거 무효화시킬 방법 찾아! 회의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상견례 날 제가 물을 맞고 자리를 떠날 때 제 뒷모습도 저렇게 보였겠구나 싶었어요. 다만 하나 달랐어요. 저는 그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걸어 나갔죠. 소리를 지르는 쪽이 지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김 회장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어요. 법무법인 3곳을 동원해서 지분 취득 무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시에 빌딩 관리 법인의 운영권을 틀어쥐고 주주총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방패로 쓰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3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허술한 구석을 남겨놓았을 리가 없죠. 지분 매입 과정의 모든 거래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진행했고 법률 검토는 3곳의 법무법인에서 교차 확인을 받았어요. 30년 전 원본 동업 계약서는 공증까지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시 동네 법무사한테 한부를 맡겨두셨던 게 기적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김 회장 측이 아무리 변호사를 동원해도 공증된 원본 계약서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며칠 뒤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였어요. 상견례 이후 수십 통의 전화를 씹었더니 이번에는 문자 하나만 보내왔어요. 수아야, 만나자. 네 말 들을게.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정우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게 뻔했거든요. 이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적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만나면 안 됐어요.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면 3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에 갔어요. 어머니가 생선을 다듬고 계신 옆에 앉아서 고무장갑을 끼고 조개를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고등어 배를 가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무리하지 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나 안 무리해. 그냥 원래 우리 거 돌려받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칼을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주주총회 일주일 전 김 회장 측의 무효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니까요. 이상훈 본부장이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시장 가게에서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꽁치를 굽고 있었어요. 대표님, 기각 결정 나왔습니다. 저는 꽁치를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주주총회 준비 마무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표정으로 손님한테 고등어를 비닐에 싸주고 계셨어요. 30년 전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싸움이 코앞에 왔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꽁치 연기 속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주주총회가 끝나면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딸을 키운 여자가 사실은 4천억짜리 빌딩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30년 만에 전부 되찾아왔다는 걸요. 여러분,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박미란 여사는 이 빌딩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던질까요? 상견례에서 물컵을 들었던 그 손이 이번에는 어떤 걸 들어 올릴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감춰진 비밀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단 30분이면 충분했어요.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까지 딱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가문의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시장에 들렀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오셔서 평소처럼 얼음을 깔고 생선을 진열하고 계셨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줬어요. 저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 잠깐 섰어요.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오늘 어디 가니? 차려입었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중요한 회의가 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비닐봉지에 광어 한 마리를 싸주셨어요. 회의 끝나고 구워 먹어. 4천억짜리 빌딩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건 생선 한 마리였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부적 같았어요. 여의도 빌딩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반이었어요. 주주총회는 10시에 시작이었는데 이미 빌딩 로비가 어수선했어요. 김 회장 측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접수 테이블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38층 대회의실. 문 앞에서 이상훈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준비 완료입니다. 출석 주주 지분율 확인했고, 과반 충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회의실은 이미 반쯤 차 있었어요. 소액 주주들, 법무 대리인들, 그리고 김 회장 측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 주주석에 앉았어요. 테이블 맞은편 건너편 줄에 박미란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긴급 이사회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당황하셨다면 오늘은 단단하게 무장한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턱을 세운 채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 속에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야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총회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안건을 읽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안건은 경영 현황 보고였고 두 번째가 핵심이었어요. 주요 주주 변동 확인 및 이사회 재구성 안건. 의장이 주주 명부를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최대 주주 윤수아 지분율 34%. 그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김 회장 측 변호사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해당 지분 취득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시 지분 이전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길고 복잡한 법률 용어가 이어졌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변호사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0년 전 공동창업 계약서 원본입니다. 공증 완료된 문서이고 여기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영수 그리고 장복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장복자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없었지만 김영수라는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 회장의 본명이잖아요. 저는 계속했어요. 30년 전 이 빌딩의 첫 번째 땅을 매입한 자금은 장복자 씨의 토지 매각 대금에서 나왔습니다. 공동 창업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었고요. 하지만 장복자 씨의 남편이 사망한 직후 김영수 씨 측이 법무법인을 동원해 지분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본인의 충분한 동의 없이요. 프로젝터 화면에 30년 전 서류들이 하나씩 띄워졌어요. 원본 동업 계약서, 토지 매각 대금 입금 내역,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분 이전 흐름도까지. 이상훈 본부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김 회장 측 변호사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박미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장복자. 장복자가 누구야? 그 물음이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요. 여사님이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하셨던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그분이요.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어요. 박미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상견례 날 자기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물을 뿌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의 사업을 처음 일으킨 사람의 딸이었다는 거잖아요. 비린내 나는 손이 이 빌딩의 첫 번째 벽돌을 놓은 손이었다는 거잖아요. 여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삼키고 또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하셨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의자에 앉으셨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지만 여사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더 이상 싸울 카드가 없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이사회 재구성 안건이 통과됐고 저는 빌딩 관리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어요. 30년 전 어머니의 이름이 지워졌던 바로 그 자리에 30년 뒤 딸의 이름이 올라간 거였어요. 의장이 선임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는 전쟁터이지 감정의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박미란 여사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빠르게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걸 피하시는 게 보였어요. 상견례에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을 뿌리셨던 분이 이제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텅 빈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2번 만에 받으셨어요. 시장의 소음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생선 경매하는 소리, 아줌마들이 흥정하는 소리, 얼음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42층 유리창 너머 서울 풍경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회의 끝났어. 응. 잘했어. 밥은 먹었고? 어머니는 딸이 방금 4천억짜리 빌딩의 대표이사가 된 줄도 모르시고 밥 먹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응, 먹었어. 엄마도 점심 꼭 챙겨. 전화를 끊고 통유리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계신 시장 쪽이요. 엄마, 나 해냈어. 엄마 거 다 되찾았어.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빌딩은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되찾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어려운 건 되찾은 뒤에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박미란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우였어요. 그리고 정우가 한 말이 저의 계획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쾌감이 아니에요. 허전함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래서 이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저는 그 허전함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우가 나타났어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법적 권한을 행사해 빌딩 내 김 회장 측 사무실의 퇴거 절차를 시작했어요. 최대 주주이자 관리법인 대표이사로서 임대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입주사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김 회장 측 법인은 그동안 빌딩 관리비를 우회 처리하고 일부 층을 비공식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해온 기록이 있었어요. 3년간 자료를 모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챙겨뒀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퇴거 통보는 정당했어요. 퇴거 통보서가 박미란 여사 손에 전달된 날 언론이 들끓었어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경제지 기자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어요. 재벌가 며느리 후보 알고 보니 4천억 빌딩 최대 주주 30년 전 빼앗긴 지분, 딸이 되찾았다. 상견례에서 물 뿌린 시어머니 건물에서 쫓겨나나. 인터넷 댓글은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올랐어요. 대부분이 제 편이었어요. 생선장수 딸이 재벌가를 뒤집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통쾌함을 자극한 거였죠. 기사가 나가고 이틀째 되는 날 박미란 여사의 모습이 뉴스에 잡혔어요. 빌딩 로비에서 나오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차에 타셨어요. 상견례 날 당당하게 물컵을 들어 올리던 그 손이 이제는 자기 얼굴을 숨기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사무실에서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통쾌해야 하는데 통쾌하지 않았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상훈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정우였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이상훈 본부장이 눈치를 보며 나갔고 사무실에 2사람만 남았어요. 정우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아서 저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화가 난 눈이 아니었어요.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어요.
슬픈 눈이었어요. 이 상황이 슬프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게 슬프고 자기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게 슬픈 사람의 눈이었어요. 수아야, 그만하면 됐잖아.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정우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그 자리에서 막았어야 했고, 그러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근데 수아야,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건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오빠 어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한 게 뭔지 알아? 상결례 물 한 컵이 아니야. 오빠. 30년이야. 오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빼앗은 게 30년이야. 정우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야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우의 눈에 괴로움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아.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알고, 어머니가 그걸 모른 척한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수아야,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바로잡을게. 시간을 좀만 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를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내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고무 장갑을 끼고 생선을 옮겨주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떠주신 광어회를 맛있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에요. 박미란 여사의 아들이기 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우가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 의자에 파묻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전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에 물이 고여 있었나 봐요. 복수는 성공했어요. 빌딩을 되찾았고 박미란 여사를 퇴거시켰고 언론에서는 제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제가 되찾은 건 빌딩이지만 잃어가고 있는 건 그보다 더 큰 무언가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갔어요. 어머니는 뉴스를 보셨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 생선을 다듬는 손은 여전히 빨랐지만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고무 장갑을 끼고 조개를 씻으면서 어머니의 옆모습을 살폈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뉴스에서 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거 틀린 건 아니야.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근데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행복해?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는 빼앗긴 것을 되찾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딸이 행복한지를 물으신 거였어요. 30년 동안 자기 억울함을 삼킨 사람이 딸의 복수를 보고도 먼저 묻는 게 행복하냐인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개를 씻는 척했지만 찬물 속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빌딩은 되찾았지만 정우를 잃을 것 같았어요. 박미란 여사를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것을 돌려드렸지만 어머니가 정작 원하시는 건 빌딩이 아니라 딸의 행복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 발코니에 나가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안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구름 위에 불빛 너머에.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 지금 행복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박미란 여사를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의 숨겨진 비리까지 전부 공개하면 그 가문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내일 어머니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주먹이 센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시장 천막 아래에서 생선 비늘이 튀는 도마 앞에서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시장에 갔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얼음 위에 갈치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어요.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게 예뻤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양옆으로 흘러갔어요. 아주머니 곱게 싸게 해주세요. 오늘 갈치 좋다, 갈치. 10,000원에 3마리 가져가세요. 이 소리들이 4천억짜리 빌딩의 어떤 회의실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역시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딸이 왜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왔는지, 왜 도마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지 눈만 보면 아시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어? 어머니의 손이 고등어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칼을 내려놓고 고무 장갑을 벗으시더니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나란히 앉으셨어요. 좁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인 그 자리가 어떤 회의실의 가죽 의자보다 따뜻했어요. 복수는 해도 사람까지 무너뜨리진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30년 동안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의 단단함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억울하지 않아? 30년이나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한 번도 억울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억울했지. 미칠 것 같았지. 근데 수아야,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 그 위에서 밟힐까 봐 평생 불안해. 엄마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되찾은 건 엄마 거야. 그건 맞아.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도 용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칼에 베인 자국이 있고 비린내가 배어있는 손이었어요. 이 손이 30년 전에는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 손은 빼앗겼어도 부러지지 않은 손이니까요. 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사무실에서 이상훈 본부장과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 회장의 비리 자료가 정리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30년간의 분식 회계, 비자금 조성, 부당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이걸 공개하면 김 회장은 끝이에요. 회사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박미란 여사뿐 아니라 정우까지 전부요. 저는 파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덮었어요. 이상훈 본부장이 물었어요. 공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개는 해요. 그런데 방법을 바꿀 거예요. 본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전략을 다시 짰어요. 무너뜨리는 대신 바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김 회장의 비리 자료를 검찰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넘기고 동시에 빌딩 관리법인을 통해 그룹 전체의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핵심은 간단했어요. 김 회장이 물러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살리는 거였어요. 회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회사는 살리되 부정한 사람만 내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이상훈 본부장이 물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요. 한 방에 끝내는 게 훨씬 쉬운데 왜 이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저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쉬운 길을 택하면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게 의미 없어지니까요. 본부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조개혁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자
김 회장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비리 자료가 감사위원회에 넘어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어요. 잦은 퇴임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진 거였죠. 대신 회사는 유지되고 직원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비리 내용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됐어요.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30년 전 동업자를 속이고 지분을 빼앗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산 은닉 분식 회계까지 전부 드러났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뜰 때마다 저는 시장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그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생선을 다듬으셨어요. 30년 전 자기를 배신한 사람의 몰락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칼질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품격이었어요. 박미란 여사도 결국 빌딩에서 완전히 나가셨어요. 짐을 정리하고 로비를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이상훈 본부장이 보여줬을 때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장면에서 쾌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에서 제가 물을 맞고 걸어 나왔을 때 박미란 여사는 분명 승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긴 쪽이 져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기고도 겸손한 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며칠 뒤 정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제가 먼저 보낸 연락이었어요. 정우야, 볼 수 있을까?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어디든 갈게. 우리는 처음 만났던 김치찌개 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우는 여전히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퇴임과 구조개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정우한테 전부 말했어요. 어머니의 과거 3년간의 준비 상견례에서 물을 맞은 뒤의 결심, 그리고 복수를 멈추기로 한 이유까지. 정우는 끝까지 듣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아야. 진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오빠가 할 게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회사 살려줘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워주었어요. 저는 밥을 퍼올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린다고요. 여러분,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한 장 더 남아있어요. 되찾은 빌딩으로 저는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향기로 끝나게 되는지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냄새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향수 냄새는 고급이고 생선 냄새는 천하다고요? 저는 오늘 그 편견을 뒤집어 놓으려 해요. 비린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지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구조개혁이 마무리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회사는 새로운 이사회 체제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직원 수천 명의 일자리는 지켜졌고 빌딩 운영도 정상화됐어요.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죠. 세상은 빠르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지만 당사자들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흐르지 않아요. 저에게도 박미란 여사에게도요. 박미란 여사는 강남 아파트에서 나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은지를 통해 들었어요. 정우가 구해드린 곳이라고 했어요. 명품 투피스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백화점 VIP 라운지 대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상견례에서 물을 뿌린 사람이라 해도 모든 걸 잃고 작아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아프게 다가오는 거더라고요.
정우와는 천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매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정우는 아버지 회사를 떠나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다고 했어요. 연봉이 3분의 1로 줄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정우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발로 서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아야,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저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다시 만나서 또 모욕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끝내려면 그 자리에 가야 했어요. 만남의 장소는 동네 분식집이었어요. 청담동 한정식집이 아니라 플라스틱 의자에 철판 테이블이 놓인 작은 분식집이요. 박미란 여사가 먼저 와 계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진주 목걸이 대신 아무런 장신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 한 접시가 놓여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여사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상견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던 그 시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한참의 침묵 뒤에 여사가 입을 여셨어요. 윤수아 씨, 아니, 수아야.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깊이, 아주 깊이. 진주 목걸이 대신 맨살이 드러난 목이 구부러지는 게 보였어요. 미안하다. 상견례 때도 네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린 거였어요.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말이에요. 재산도 체면도 남편의 권력도 다 잃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그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면서 상견례 날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물의 차가움을 떠올렸어요. 차갑고 모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사과도 차가움을 통과하고 나서야 도착한 거잖아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떡볶이 식겠다. 드세요.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제 앞에 놓고 한 입 먹었어요. 여사도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드셨어요. 분식집에 매운 떡볶이를 같이 먹는 것이 용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적어도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빌딩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4천억짜리 초고층 빌딩의 1층 로비 한쪽에 작은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벽 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인 그 공간의 이름은 장복자 시장 상인 지원 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어머니를 모시고 빌딩에 갔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입으시는 평소 옷 그대로 오셨어요. 앞치마만 벗으셨을 뿐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어요. 로비에 들어서시면서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첫 번째 땅을 사서 시작된 이 건물에 30년 만에 다시 발을 디디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그 자리구나.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전국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상인들의 경영 교육과 복지를 돕는 거였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이를 키우며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면서도 자식 학원비 걱정을 하는 사람들,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를 걸어두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시장 천막 아래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어머니와 갓난아기 시절의 저였어요. 설립식에 정우도 왔어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다가 끝나고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멋지다, 수아야. 저는 웃었어요. 떡볶이 먹으러 갈래? 정우도 웃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비린내를 숨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시장 가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가 광어를 뜨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내일 고등어 좀 더 떼와야겠. 요즘 잘 나가더라. 30년 전 빼앗긴 지분을 되찾고 4천억짜리 빌딩의 대표가 된 사람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고등어 물량 이야기라니 웃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어머니 옆에서 조개를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어머니와 나란히 있으니까 춥지 않았어요. 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천막을 흔들었고 옆 가게 아줌마가 호떡을 구워서 하나 건네주셨어요. 저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생각했어요. 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씻어도 비누를 3번 칠해도 손가락 사이에 밴 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 냄새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키운 냄새이고 새벽 수산시장의 냄새이고 이 손으로 빌딩을 되찾고 재단을 세운 냄새니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무시한다면 기억하세요. 비린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 시간의 냄새이고 세상 어떤 향수보다 값진 자존심이에요. 난 비린내 나는 집안 딸이야. 근데 그 냄새가 당신들 건물을 살렸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